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는 특별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저는 남편, 두 아이들, 그리고 시아버님과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님이 20년 전 앓으시던 암으로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시는 시아버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죠. 그때 마침 저희가 집을 좀 넓혀 이사를 왔는데 아버지도 같이 지내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 남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시부모라도 같이 살면 사이가 벌어지게 된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친정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들 건사하느라 가장으로 지낸 세월이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시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마음을 울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 좋았습니다. 어린 아가씨가 너무 대단하다. 기특해. 동생들도 데리고 와. 우리가 맛있는 밥 해줄게. 라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때 어찌나 마음이 따뜻한지 눈물이 울컥 났습니다. 부모님 안 계신 집들은 자식들은 결혼하려면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싫은 내색도 하신다기에 긴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괜찮다는 남편의 말에 따라는 갔지만 속상해져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새벽에 예배 가시다가 난 사고로 부모님 두 분이 한 번에 돌아가시고 나서 두 동생들을 돌볼 사람은 저뿐이라 동생들 대학 졸업까지 바쁘고 힘들게 보냈습니다. 2살 어린 남동생과 3살 어린 여동생 대학 보내고 군대도 제대하고 이제 한숨 돌리자 싶었던 시기에 남편을 만났죠. 그 전까지는 누구를 만나고 연애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저는 막 고3이 되었고 남동생은 고1, 여동생은 중3이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상고를 다녔기에 한 학기만 잘하면 취업을 나가면 되었지만 동생들은 뒷바라지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부모님께서 빚이 없으셨고 받은 보험금도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외가나 친가 쪽에서 부모님의 재산을 탐내시지 않은 것도 다행이었죠.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을 정도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 돈으로 제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 돈 걱정은 안 하고 지낼 수 있었고 그 돈으로 동생들 대학 등록금과 용돈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동생들의 보호자는 저였기에 울고 싶은 것도 참으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게 대견하다 해주시는 시부모님의 말씀은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막연하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친척분들은 재산을 탐내시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저희를 들여다봐주지도 않으셨거든요.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밥도 반찬도 다 저희끼리 해먹어야 했고 도시락도 저희끼리 알아서 싸야 했죠. 시집가면 나중에 실컷 할 건데 벌써 뭐하러 하니? 너희는 학교나 부지런히 다녀. 엄마가 다 해줄게. 라며 집안일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던 엄마였기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던 저는 한 3개월 동안 도시락 반찬 공부까지 하느라 진땀을 뺐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끓여주시던 김치찌개, 된장찌개, 콩비지찌개를 흉내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가스불 앞에 서서 운 적도 있었죠. 빨래 세제는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옷에서 좋은 냄새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모르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 혼자서 얼마나 끙끙 앓았는지 모릅니다. 머릿속에 온통 살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지만 저보다 더 어린 동생들에게 부모님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3남매 중 누가 더 슬프고 힘들 거라고 가늠할 수는 없었지만 그나마 제가 첫째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남동생은 지역에서 알아주는 영재로 어릴 적부터 주목받던 아이였기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받침이 되고 싶기도 했습니다. 막내는 한창 사춘기라 예민할 수 있기에 또 신경을 안 쓸 수도 없었죠.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동생들은 부족한 제 보살핌에도 불평하지 않아 주었습니다. 취업을 하게 되고 직접 돈을 벌면서 시장에 가 반찬을 사오기도 하고 짬짬이 만들어도 보면서 실력이 늘기는 하더라고요. 빨래며 청소, 정리정돈하는 법까지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간절히 바라고 연습했는데도 엄마가 해주시는 그 맛이 나지 않아 계속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아무리 해도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 맛은 안 나더라고요. 비슷하기는 하지만 너무 그립거든요. 엄마가 해주시던 그 음식들이 친정엄마 음식을 먹으며 이건 맛이 없다, 이건 짜다, 입에 안 맞아 버렸다 등등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럽기도 하고 배가 불렀다 할 때도 많았습니다. 냉장고에 엄마의 마지막 김치가 쉬고 쉬어서 도저히 냄새 때문에 먹기가 힘들 정도가 될 때까지 두었다가 그 김치로 김치볶음밥을 해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동생들과 울던 그날의 일이 저에게는 슬픈 일이기도 하고요. 아직도 그날의 엄마의 말이 정확히 기억이 나거든요. 부모님께 마지막인지도 모르고 마지막으로 안녕히 주무시라는 말을 했던 그날 밤에 엄마가 시장을 못 갔어. 엄마가 내일은 그냥 김치볶음밥이나 해줄게 하셨거든요. 그러고 그 다음날 새벽 울리는 전화를 받고 간 병원 응급실에서 결국 차례로 돌아가신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죠.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냉장고 안에는 멸치볶음, 콩자반뿐이었고 제지하는 생김이 있더라고요. 도시락 반찬으로 사놓은 소시지 하고요. 그러다 보니 엄마의 손길이 남아있는 반찬들이 아주 귀해 아껴 먹었습니다. 김치까지도요. 그런 김치로 엄마가 해주신다던 김치볶음밥을 해먹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그때는 동생들 앞인데도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동생들도 같이 울더라고요. 그렇게 어른들의 그늘이라고는 없이 살던 저였기에 어른들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제가 운이 없었던 건지 직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어른들을 만나지 못했고 오히려 어린 저를 이용하려는 어른들도 만나기도 했고요. 친척분들은 저희에게 관심이 없으셨고 집안 행사에도 잘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돌아가시고 장례식 때부터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친척이라고 해봤자 고모, 외삼촌 두 분밖에 안 계셨는데 너무 왕래가 없었죠. 그러다 나중에 고모와 외삼촌들이 적지 않은 돈을 부모님께 빌리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는 서운한 것을 넘어 배신감까지 들더라고요. 동생이 부모님 집을 정리하다 차용증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 전화해 이야기하자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난다. 다 갚았을걸? 이라더니 연락도 안 되더라고요. 어찌나 괘씸하고 속상하던지 동생들과 다시는 그 사람들 아는 척도 하지 말자며 으르렁거리기까지 했네요. 부모님께서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저는 종교가 없어 더 의지할 곳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어른들에 대한 믿음도 정도 못 느끼고 살다 보니 남편이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다고 했을 때 거절을 먼저 했습니다. 두렵더라고요. 어른들을 만나면 이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구나 싶어서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그의 부모님은 그렇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인품도 좋은 그 남자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돌보아야 하는 동생들이 둘이나 있는 저를 만난다고 하면 당연히 그의 부모님들이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외아들이기까지 했으니까요. 자칫하면 험한 이야기들을 듣고 눈물을 뿌리며 집에서 뛰쳐나오는 상상까지 하다 보니 남편의 그 말이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몇 번을 더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영아, 우리 부모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오히려 감싸 안아주실 분들이라니까. 나는 그 말에 그래, 믿져야 본전이다. 어차피 힘들 사이면 얼른 마무리하자. 라는 생각이 들어 결국에는 인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나름 신경 써서 고른 과일 바구니를 들고 마중 나온 남편과 대문을 들어서는데 진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른 시부모님의 따뜻한 미소는 저를 더 당황시켰습니다. 우리 민혁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듣던 것보다 더 미인이라 놀랐네. 어서 와요.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정갈하면서 맛있게 차려진 식탁을 보며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반가움이 뒤섞여 마음이 일렁이기까지 했고요. 마지막까지 친절하셨던 시부모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그런 제게 너무나 다정히 동생들까지 초대를 하시며 입에 맞을지 모르지만 좀 싸봤어. 먹어보고 더 먹고 싶으면 이야기해. 내가 또 만들어줄게. 나는 누구 음식 해먹이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 라고 하시면서 제 손에 반찬까지 쥐어주시더라고요. 물론 음식은 너무 맛있었고 동생들도 좋아했습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반찬의 소중함을 저희 삼남매는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싸주신 그 음식들이 맛이 없다고 했더라도 맛있게 먹었을 겁니다. 저와 제 동생들을 챙겨주시는 어른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감격스러웠으니까요. 그 후로 남편은 종종 저를 만나러 집 앞까지 데리러 오면서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였지만 저희에게는 큰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백화점에서 샀다며 고급스러운 차나 간식거리를 사오면 저도 전달을 하고는 했습니다. 가끔은 저도 어머님, 아버님께 작은 선물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왕래가 시작되고 1년쯤 지나고 저와 남편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남편이 더 좋은 조건이었는데도 저희는 그 누구의 반대도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주말에 가끔 동생들까지 불러 다 밥을 먹이시면서 누나 뺏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형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라며 챙겨주셨기에 저는 시부모님을 진심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가족이 됐고 제가 큰아이를 임신했을 때쯤 어머님께서 몸이 안 좋다고 검진을 받으러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나 봐. 여기저기가 아파. 라면서 웃으며 다녀오시고는 어휴, 무슨 검사가 그리 많니? 나는 진짜 병원 체질 아니야. 있던 병도 지쳐서 사라졌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별일 아니고 무리하셔서 피곤하신 거라는 말씀을 믿고 어머님 드릴 영양제를 사서 드리고 며느리 노릇 다 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으셨고 이미 전이가 많이 되어 수술이나 치료 경과가 좋다고 장담하실 수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빠르면 6개월, 오래 버티셔도 1년 남짓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어머님은 웃으셨고 아버님은 우셨습니다. 임산부라는 이유로 같이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전에만 듣는데도 가슴이 미어 터지겠더라고요. 동생들도 함께 슬퍼하며 사돈어른 낳으실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라며 여동생은 여기저기 알아보며 다른 나라 대체 의학 공부를 하더라고요. 다른 과 의사인 남동생은 그 분야 명의들이 누가 계시나 알아보고 다른 병원들 예약을 해두고요. 남편은 매일 울면서 어머님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머니같이 말기암 환자들이 다닌다는 요양원이나 자연치료센터를 어머니와 찾아다니셨고 여러 약들도 가져와 어머님께 드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어머님이 주무실 때까지 계시다 저희 집으로 건너오셔서는 막 우시더라고요. 이제 나 퇴직하고 같이 여행이나 다니자고 그랬는데 저렇게 아파서 나는 저 사람 이렇게 못 보낸다. 착하기만 해서 고생을 그렇게 시켰는데도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한 너희 엄마. 나는 이렇게 못 보내겠다. 하시면서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와 남편도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어머님도 아버님도 너무 안쓰럽고 어머님이 아프신 것도 괴롭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저희와 우시다. 좋은 거 있다는 소리 들으면 다 이야기해줘.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에 마지막 방법까지 해보자. 라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시는 아버님의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여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생들도 틈틈이 좋다는 방법이 적힌 종이나 재료들을 구해와 건넸고 어머님은 그럴 때마다 어머나 보기만 해도 다 나은 것 같다
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정말 다 나은 것처럼 움직이시고는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정성을 생각하셔서 일부러 무리를 하시는 게 다 눈에 보이는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통증이 상당하실 텐데 웃어주시는 어머님의 모습만으로도 가슴이 아픈데 제게 우리 세영이 내가 맛있는 것 좀 많이 해줘야 하는데 못 해줘서 어떻게 해? 할머니가 아프다는 핑계로 거저 먹으려고 그런다. 그치? 라며 뱃속 아기에게 말을 거시면서 제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 모습에 저는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제발 어머님께서 저희 아이 안아보시고 기적처럼 건강해지시길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어머님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한 기도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새벽 기도하러 가시다 잘못되셔서 기도도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담을 쌓고 지냈는데 간절하니 저절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제발 들어주시라고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아기 검진일이 다가와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려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걷기는 좀 되는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보니 떡갈비를 파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어찌나 군침이 도는 냄새가 나던지 좀 사가서 남편 시부모님과 같이 먹어야겠다 싶어 가게로 향했습니다. 포장을 부탁하고 보니 앉아서 먹을 수도 있는 자리가 있어 조금 먹고 가기로 하고 앉아 주문을 했습니다. 임신을 핑계로 혼자 먹부림을 부린 것이죠. 하루 종일 굶기도 해 배가 엄청 고프기도 했고 냄새가 너무 좋아 저녁 때까지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먹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잘 먹고 일어서 계산을 하려고 가는데 한 아저씨가 서 계시더라고요. 서서 여기저기 주머니를 뒤집으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시는데 딱 지갑을 잃어버리셨거나 두고 오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문득 누군가 도우면 우리 집에도 좋은 일 있겠지 싶어 그 아저씨 것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저기 그러지 말고 나한테 연락처 하나 주면 내가 갚을게요. 아기가 엄마 닮아서 무진장 좋은 애가 날 것 같아요. 라며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던 터라 아니에요. 곤란하신 것 같아 보여서요. 많이 비싼 것도 아닌데요. 대신 저희 어머님 얼른 나으시라고 마음속으로 한 번만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 사람이 기도하면 더 잘 됐겠죠. 라고 인사를 하고는 돌아서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 차비도 필요하실 것 같아 지갑에 있던 3만 원을 가지고 다시 아저씨께가 혹시 차 타세요? 라고 물어보니 네? 네, 그렇긴 한데 걸어가도 돼요. 하시기에 어디까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차비하세요.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라며 돈을 내밀었습니다. 이왕 하는 길에 마지막까지 확실히 하자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저씨는 손사래를 치시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좀 걸으면 돼요. 어휴, 그러지 마시고 이건 제 연락처인데요. 전화 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진짜입니다. 라며 어쩔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대답을 하고는 아저씨가 급하게 적어주신 연락처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가 늦은 가을이었는데 그날따라 날이 좀 더 차게 느껴져 걷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거든요. 어차피 베푼 친절이고 어머님에 대한 기도를 부탁했으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렸죠. 집으로 돌아와 바로 시댁에 가고 하느라 정신도 없었고요. 그날따라 더 그렇더라고요. 다행히 어머님도 4분의 1 정도는 드셨고 아버님도 좋다고 오랜만에 식사를 비교적 많이 하셨고요. 남편은 한참 먹더니 엄마가 해준 것만 못하다. 엄마, 얼른 나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라며 어머니를 향해 웃어 보이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해주지. 우리 아들 먹고 싶은 건 다 해주지. 라며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아름답고 보기가 좋은데 눈물도 나더라고요.
부럽기도 했지만 두 모자만이 할 수 있는 장면이기에 감격적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두고두고 더 자주, 더 많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제발 어머니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오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1년을 넘게 버텨주시던 어머님께서는 미안하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또다시 겪는 상실의 고통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남겨진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슬퍼하기만 했습니다. 외아들인 남편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형제들이 같이 있었는데 남편은 혼자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너무 우셔서 다들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머님을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셔서 많이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님 장례를 힘들게 마치고 아버님이 혼자 지내시는데 저희 큰애가 태어났습니다. 시댁과 5분 거리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기도 했고 아버님께서 저희 집에 자주 오시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쓸쓸해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이 안 계신 집에서 혼자 지내시는 것도 마음이 아팠고요. 무엇보다 아버님께서 어머님 살리시겠다고 여기저기 다니시다 사기를 좀 당하셔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신 것을 알았기에 그냥 지나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이 사시던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빚을 갚으시라고 했죠. 아버님은 어머님과 고생해서 마련한 집을 그냥 그렇게 보내고 싶어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결국 결심을 하시더라고요. 집을 내놓고 살림을 정리하시는데 아버님 짐은 별로 없다고 하시면서 이 집까지 없어지면 너희 엄마가 정말 다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안 팔려고 했는데 라고 속상해 하시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집에 저희가 들어가 살기에는 좀 비좁았거든요. 저희의 가족 계획에는 셋째도 있었기에 더 작은 집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추억도 고스란히 있는 그 집을 그렇게 다른 사람의 집이 되게 하는 것은 마음이 아팠지만 정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 돌보시느라 온전히 일을 접으신 상태였기에 합가를 한 후에 제가 장을 보거나 할 때 꼭 곁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장을 본 것들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아이를 업고 다녀주시거나 유모차를 밀어주셨죠. 아버님이 계셨기에 저희 아이들 둘 다 제가 수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안 계셔서 겪는다는 서름도 저는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힘들까봐 챙겨주셨으니까요. 남편은 그렇게라도 마음을 잡고 계셔주시는 아버님을 보며 안심을 하고는 했습니다. 동생들도 각자 가정을 꾸리고 조카들이 태어났을 때도 아버님은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너희 엄마가 있었으면 벌써 뭐라도 해줬을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만 해라. 다 도와주마. 하셨습니다. 말만이어도 감사할 일이었지만 아버님은 가끔 동생들 아이까지 맡아주실 만큼 진심으로 대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동생들도 사돈어른 아니었으면 우리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라며 감사해하며 아버님 용돈도 챙기고 선물도 챙기고 하더라고요. 남동생은 처가가 멀고 여동생은 시댁이 외국이라 가끔 불가피한 일들로 아이를 맡아줘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아이들을 돌보느라 잠시 멈칫하게 될 때가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오라고 해, 내가 있잖니? 라며 해주신 덕분이었죠. 그렇게 아버님이 열심히 도와주신 덕으로 저희 아이들도 조카들도 잘 자랐습니다.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쯤 되자 저도 아버님도 여유가 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이용해 재봉틀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운동 겸 산책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쓰일 일이 생길까 싶어 용돈을 넉넉히 드렸습니다. 오고 가다 아시는 분들이랑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거기가 저 식당을 찾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직접 드리면 아버님이 내가 괜한 속임수에 넘어가
너희에게 신세를 진다. 라며 고개를 숙이시는 바람에 아버님 방 서랍장 위에 봉투에 담을 돈을 올려두고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치를 한 번에 드렸더니 조금만 남기고 돌려주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눠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 앞에서 세탁물들을 다 뒤져보고 있는데 아버님 옷에서 돈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부러 쓰시기 좋으시라고 10,000원짜리로 용돈을 드렸는데 50,000원짜리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여기에 놓을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자 돈? 내 주머니에서? 이상하다. 내가 이 돈은 들고 나간 적이 없는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깜빡하셨겠거니 싶어 어머나, 아버님 옷에 돈이 나오는 마법이 있나 봐요. 아버님 이러다 부자 되시겠어요? 라며 농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또 흐르고 별일 없이 지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낮에 제가 나갈 때 같이 집을 나가셨던 아버님께서 돌아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은 별일 없이 더 일찍 들어올 거야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처음에는 좀 늦으시는 것이려니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밤을 지새우도록 돌아오지 않으시는 아버님을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이상한 종교단체에 잡혀가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찰은 처음에는 성인 남성분이시기에 심경의 변화로 가출을 하신 걸 수도 있기에 섣부른 사고를 예견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3일째 아버님이 돌아오시지 않자 실종으로 판단해 주시더라고요. 집 근처의 CCTV부터 이동하신 골목 CCTV들을 따라가며 추적해 주신 결과 어떤 산으로 올라가신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흔적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마지막 화면이 잡힌 부분부터 시작해 아버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산으로 올라 다른 등산로로 내려가셨을 것을 대비해 나머지 CCTV들도 살펴봐 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아버님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찾으러 다녔습니다. 저희 가족은 사라진 아버님을 찾느라 잠도 밥도 잊은 채 3일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겨우 찾은 아버님은 등산로 주변에 노숙자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헐레벌떡 달려간 저와 남편을 보시고는 집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 내가 배도 고프고 어지러워서 그냥 집으로 갔는데 횡설수설 하시는데 저희가 아는 아버님이 맞나 싶더라고요. 술도 마시지 않으시는 분이 왜 그런 곳에 계신 건지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았고 왜 집에 안 들어오시고 연락도 안 됐는지 좀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경찰분께서 할아버지 아무래도 치매 같으시던데 아들 내외분 모르셨어요? 라며 물으시더라고요. 치매라는 말을 듣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어머님 그렇게 가시고 이제야 겨우 안정을 찾은 느낌이었는데 치매라니요. 게다가 평소 셈도 빠르시고 아이들과 직접 축구도 해주시던 아버님이 갑자기 치매라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저도 저지만 남편은 얼이 빠져서 아버님을 모시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아버님 팔짱을 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제게도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버님께는 별일 없었다는 듯이 대화를 시도하며 왔지만 저희는 불안감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표가 나더라고요. 저희가 느껴질 만큼이요. 그래서인지 아버님께서 너희 왜 그러냐? 돈이 없어? 나 이만큼 있어. 너희 다 가져라. 라며 주먹을 쑥 내미시는 걸 보니 돈들이 구겨져 아버님 손에 뭉쳐져 있더라고요. 제 손바닥에 그 돈들을 쏟아내 주시는데 10,000원부터 50,000원권까지 고루 있더라고요. 이거 아버님께서 주머니에 넣으셨어요? 라고 여쭤보니 고개를 저으시며 몰라, 기억 안 나 하시는데 진짜 아버님이 치매인가 싶어 겁이 났습니다. CCTV들 속 아버님의 모습은 평소 저희가 아는 모습과 정말 많이 달라 보였거든요. 그리고 가게에서 나오실 때마다 주머니에 뭘 자꾸 담으시는데 돈이기도 했고요. 손에 쏟아진 돈들을 하나하나 펴보며
아버님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중간중간 끼어있는 종이가 있어 펴보니 저희 동네에서 제법 크다고 소문난 국밥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여쭈어보기로 했죠. 아이들에게는 놀랐지? 할아버지가 바람을 좀 쐬고 싶으셨나 봐. 마음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 엄마랑 아빠 없을 때는 너희가 할아버지 곁에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줄 수 있지? 라고 하자.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라고 하더라고요. 어느새 자란 아이들은 제 생각보다 더 기특한 모습이더라고요. 남편과 아버님 주머니에 있는 영수증을 보고 그것들을 추려서 아버님이 자주 가시는 곳의 목록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고하려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그 국밥집 영수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밥집부터 찾아가 아버님의 사진을 보여드리며 혹시 이분 여기 자주 오시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카운터에 앉아 계시던 남자분이 씩 웃으시면서 거의 매일 오시죠. 식사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고요. 라고 하시기에 남편이 저희 아버님이신데 며칠 실종이 되셨다가 찾아 지금은 집에 계신데 주머니에서 돈이 나왔어요. CCTV들을 봐도 이 가게에서 돈을 주시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혹시나 저희 아버님이 달라고 하시던가요? 그랬다면 변상을 하겠습니다. 라며 공손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장님께서는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니 아주머니, 혹시 저 모르시겠어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를 아시나요? 라고 답을 하니 진짜 그냥 도와주기만 하고 그만이시네. 혹시 20년 전쯤에 식당에서 밥값 대신 내준 거 기억나세요? 꼭 돈 갚는다면서 번호 주고 가던 남자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임신 중이셨잖아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제야 그 일이 기억이 나더군요. 하지만 사장님 얼굴까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살피니 돈 주면서도 얼굴 제대로 보지도 않고 가셨는데 지금 보신다고 아시나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못 잊고 있었죠. 진짜 그때는 저 파출소라도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덕분에 잘 지나갔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전화가 오겠거니 했는데 끝까지 전화 안 하시더라고요. 라고 하시며 멋쩍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그런데 하루는 아버님과 아이들 데리고 장에 가셨다가 오시는지 지나시는 걸 봤어요. 언젠가 한 번은 오시겠지 싶어. 오시면 서비스도 팍팍 드려야지 했는데 어쩜 한 번을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지나실 때 아는 체를 해야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시더라고요. 서운하기도 하고 어떻게 말을 거나 고민하는데 아버님이 오셨어요. 한참을 멍하니 계시다가 국밥 달라고 하셔서 드렸는데 안 드시고 또 한참을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좋으시구나 하고 느꼈죠. 그래서 영수증에 껴서 약간의 돈 좀 드리면서 또 오시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뒤로 종종 오셨어요. 그런데 나흘 전쯤 마지막으로 뵙고 그 후로는 못 뵈었죠. 안 보이신다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저는 왜 갑자기 안 보이시나 했어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버님께서 의도치 않게 신뢰를 범했을 것을 생각하니 머리가 아찔하더라고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아버님 주머니에서 나온 돈과 비슷한 금액을 담아 가져간 봉투를 드리며 너무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아버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다 제 주머니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주변 가게 사장님들께서도 조금씩 주셨을 거예요. 제가 돈을 드리는 걸 보고 묻기에 제가 아주머니께 받은 은혜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좋은 사람이 다 있냐면서 아버님께 조금씩 얹혀주신 거예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은 제가 아니라 며느님이 주신 걸로 하시고 넣어두세요. 진짜 부끄럽습니다. 라며 극구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도와드린 돈보다 너무 많아요. 매일 그보다 더 많이 주시잖아요. 제발 이 돈 받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장님은 고개를 푹 숙이시더니 사실 저 그때 지갑 없는 거 알았어요. 뭐 있다고 한들 돈이 없었지만요. 너무 배가 고픈데 떡갈비 냄새 맡으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앉아서 먹고 일어서면서 그랬는데 아주머니가 내 음식값도 내주고 교통비까지 챙겨주시더라고요. 순간 어찌나 창피하던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제대로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열심히 살아서 지금 이 가게가 있는 거예요. 아주머니께서는 제 인생을 살리셨는데 그깟 돈 몇 푼에 민망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가지고 가시고 아버님 모시고 오셔서 식사 한 끼 하고 가세요. 이제야 오셨는데요. 라며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인사를 하고 나와 주변 가게에도 인사를 가서 주신 돈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은 없었는지를 살피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다들 미리 입이라도 맞춰 놓으신 건지 어휴, 평소에 며느님 자랑을 너무 하시던 양반이 갑자기 정신줄을 놓으시는 것 같아 안 그래도 걱정했어요. 얼른 병원 모시고 가봐요. 요즘에는 약이 좋아서 더 길게 잘 지내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 라면서 저희를 가게 밖으로 내모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정말 어쩔 줄을 몰라 가게 앞에서 동동거리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때마침 광고가 하고 있었는데 별 내용이 없는 그 광고를 보시면서 깔깔깔 웃으시는데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더라고요. 아버님이 자식인 저희에게 말씀도 못하시고 그 무서운 상태로 거리를 헤매셨을 생각을 하니 너무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저희랑 지내시면서 서로 감추는 것 없이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실망스럽기도 했고요. 매일 아버님을 마주하면서 아프신 것도 몰랐다는 게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달려가 아버님을 안아드리며 아버님, 내가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아버님 아프신 것도 모르고 하마터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더 잘할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건지 가만히 계시더니 제 손을 토닥토닥 해주시더라고요. 남편은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지 한 구석에 가 한숨을 쉬며 울더라고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니 죄책감이 더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보건소에 모시고 가 검사를 하고 치매 판정을 받고 대학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고 약물 복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님은 아직까지는 상황이 크게 달라지시거나 나빠지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전보다 셈이 느리시고 가끔 저희 이름을 잊으시죠. 그리고 여전히 국밥집에 거의 매일 가십니다. 이제는 혼자는 안 가시고 저와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점점 걷는 것도 숨 쉬는 것도 힘들어 하셔서 거동이 힘들어지실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그 마음이 보이셨는지 국밥집 사장님은 그러시긴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 보내드릴 때 얼마나 한이 서렸는지 몰라요.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때 돌아가셔서 가난이 그런 거더라고요. 마음과는 다르게 돈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보내드릴 때도 계산하게 돼. 다른 거 몰라도 지금 우리 가게 국밥이라도 한 그릇 드시는 거 보면 내가 소원이 없겠어요. 그런데 먼저 가신 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주머니는 남편분이랑 자식 노릇 잘하고 계시니 나중에 후회는 없을 거예요. 내 밥값 내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좋은 사람인 걸 아버님도 다 알고 계시니까 마음은 편하시겠지. 라고요. 동생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 아버님을 뵈러 옵니다. 조카들도 같이요. 조카들은 어릴 적 기억이 있으니 할아버지라 부르며 아버님을 거리낌 없이 대해주고요. 느려지고 대화도 잘 되지 않는데도 저희 아이들과 할아버지 근처에 앉아 조잘거리며 떠들어요. 그럼 저희 아버님은 그런 아이들을 보시면서 아이고, 어디서 이런 귀한 손님들이 오셨을까? 내가 뭘 드려야 하나? 하세요. 아직도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걸 보면 마음이 짠해집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다 같이 밥을 먹다가 어휴, 내가 우리 민혁이만 하나를 낳고 나중에 외로우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우리 세영이가 동생들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가 북적북적하다. 너무 고맙다. 민혁아, 너는 세영이한테 평생 잘해라. 널 채워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야 하는 거야. 라며 저와 제 동생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어머님 말씀처럼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좋아하시니 저도 좋더라고요.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처럼 주말만 되면 음식을 넘치게 준비하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엄마랑 아빠도 갑자기 저희 곁을 떠나셔서 속상하시고 불안하셨을 텐데 저희 시부모님 같은 분들을 만나서 다행이다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남편은 제게 로또 같은 남자네요. 그리고 가장 괴로우실 아버님이 너무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기억을 못 하셔도 좋으니 그저 곁에만 있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 손잡고 장 보러 다니던 그때 아버님이 저 좋아하는 과일 조금씩 챙겨주시면서 민혁이도 주지 말고 아기도 주지 말고 세영이 너만 먹어라. 알았지? 나도 주지 마. 이건 너 거야. 라며 하셨던 그때처럼 아버님과 다정히 오래오래 같이 다니고 싶어요. 여전히 국밥 먹을 때 양념장은 저부터 넣어주시는 아버님의 그 모습을 볼 때면 코끝이 시큰거립니다. 흐려지는 기억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해 배려하는 모습은 생각보다 아름답고 멋진데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을 좋아하는 만큼 잃어가는 기억 속에 제가 있다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에게 변하지 않는 점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준다는 점이겠죠. 얼마나 견디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오래오래 저희 곁에 있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태어나 돌아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껴가길 바라게 되네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 바람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오래오래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베품이 나중에는 저희 가족의 생사를 갈랐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베푸실 수 있는 만큼 베푸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원하는 그 마음을 가득 담아드리며 글 마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